이 인터뷰는 아카이빙 모임 인생을 기록해드립니다의 기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9일 화요일이고 최정화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소는 서대문구 이진아 기념도서관이고 면담 진행은 송은섭이 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인생을 기록해드립니다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최정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깐 본인 소개, 하시는 일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했고요. 지금까지 연극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글도 써서 작품도 올리고 연출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전체적인 인생을 한 단어로 또 혹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어요? 어렵네요. 이 질문은 맨 마지막에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번 어린 시절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어린 시절에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나요? 제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린 시절 어느 동네 사셨어요? 제가 독산동 살았어요. 독산동 모르시죠? 알아요. 아세요? 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고 주로 독산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왔어요. 네. 그때는 뭐 삼남매 막내딸로 사랑 많이 받고, 네, 오빠들이 위로 있는데요. 네, 2명 있는데 거의 오빠들 쫓아다니면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굉장히 와일드하게 제 이름을 불러야 저녁에 들어가서 밥 먹는 말갈량이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되게 오빠들 쫓아다니느라고 바빴어요. 어렸을 때. 네. 자연스럽게 어떤 성격인지 알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성격이 많이 혹시 바뀌었나요? 아니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 되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다들 그러실 텐데 제가 되게 어렸을 때는 되게 발랄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조금 내성적이 안 믿으시겠지만 약간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연극부가 있어요. 지금 이화여고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선극팀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전통 있는 연극부가 있었는데 친구 따라갔다가 저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험을 보게 돼갖고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때부터 조금 무대의 맛을 알고 어쨌든 성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다 밝고 그러니까 같이 예, 좀 그러면서 약간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뭐 이렇게 되게 막 까불고 그런 때는 그게 나온 것 같고 평상시에는 생각보다 좀 낯도 가리고 근데 예, 약간 이중성이 있네요. 그럼 그 독산동에서는 어느 시기까지 사셨고 그 다음에 혹시 이사를 어느 동네로 가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독산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왔고 약간 집안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겨서 제가 부평 처음 접해보는 그 당시엔 또 되게 시골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쪽으로 이사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화여고가 됐거든요. 근데 이화여고가 동네에서 뽑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추첨해가지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이화여고가. 근데 제가 저희 중학교에서 딱 2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고가 딱 됐는데 거기 시청에 있거든요. 강남은. 근데 저는 이제 부평으로 이사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철과의 싸움이 네, 1호선 엄청 복잡할 때 예, 그렇게 학교를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그런 건 아니고 연극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생각들이 있을까요? 추억이요? 어렸을 때 네. 그때는 이제 부모님 2분 다 살아계셨고 또 오빠들도 다 있었고 그냥 되게 저희도 북적북적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엄마가 맨날 이제 손만두를 맨날 만들어 주셨어요. 그땐 간식이 별로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김치만두를 막 이렇게
전문용어로 달아라고 하나요? 거기에다 항상 이만큼씩 만들어 놓으시면 면포를 이렇게 덮어 놓으세요. 그럼 삼남매가 맨날 다니면서 그냥 먹고, 네. 그리고 뭐 귤도 막 엄마가 한 상자씩. 그럼 금방 떨어지는 거죠. 막 먹방이 완전 먹방. 그런 거 막 다니면서 그 오빠들이랑 막 뛰어다니고, 네,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았던 추억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살았던 곳이 몇 군데 계세요? 살면서? 지금 제가 독산동 살고 그 다음에 부평에서 어두운 시절 보냈고요. 다시 저가 경희대 입구를 이제 대학교 1학년 딱 됐을 때 이사 왔어요. 19살 때인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사시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목동에 좀 잠깐 한 2년 정도 살다가 아기 낳고 다시 엄마 쪽으로. 엄마는 계속 그때 살고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애를 키우려면 엄마 쪽으로. 네, 그래서 무리해서 이사를 와서 네, 경희대에서 지금껏 살고 있네요. 네. 그러면 가장 애착이 있는 그 지역이 어딜까요? 그렇다면 그 중에 경희대네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못 떠나고 있어요. 좀 더 가족 관계나 이제 친구 관계 같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는지,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오빠가 계셨다고 했는데 함께했던 어떤 좋은 기억,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이거 같습니다. 눈물 포인트인데. 저희 부모님, 아버님은 아버지는 제가 고3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입학하고 입학하는 걸 보셨네요. 보셨고 제가 그래서 고3 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입시 뭐 이런 거가 뭐가 이제 뭐 준비한 건 저는 별로 없었고 그냥 연극을 했었으니까 그럼 나는 그럼 연극영화과를 가야 되겠다. 근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 연극영화과 5개밖에 없었어가지고 어디든 4년제를 꼭 들어가서 아빠한테 좀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좀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다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았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단국대가 그때가 이제 처음 연극영화과가 생긴 게 딱 2년째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도전해보자 이래가지고 아무튼 연극영화과 도전을 했는데 됐어요. 돼서 내 아빠가 이제 저 졸업할 때 겨우겨우 오셔가지고 졸업식 참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1학년 중간고사쯤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험을 못 봐서 F를 맞았어요. 좀 약간 좀 냉정하시더라고 교수님이. 어쨌든 그래서 아버님은 그때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큰 오빠가 군인, 저희 작은 오빠도 어렸고 저도 어렸으니까 뭐 가세가 당연히 이제 기울어졌고 그래서 어찌어찌 엄마가 경희대 입구에 집을 어떻게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희대 쪽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뭐 그러다가 이제 네 엄마가 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했을 때 엄마가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이제 만삭 때 엄마 계속 돌봤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 임신하고 엄마가 위암이 딱 걸리셔가지고 사실 저는 교회를 계속 다녔었으니까 엄마 덕분에 우리 아이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막 오빠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케어하는 거를 제가 이제 완전 보호자처럼 엄마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는 딸하고 엄마 관계보다 조금 더 훨씬 더 깊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해서 경희대에서 이제 살고 아기도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연극을 했으니까 저희 교회가 약간 이런 연극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모였었어요. 왜냐면은 앞에 그 예배 시작할 때 좀 안 믿는 분들한테 좀 문화적으로 좀 다가가자. 그래서 약간 그 언어 자체도 좀 많이 기독교적인 걸 좀 배제하고 문화적으로 그래서 그날의 설교를 이제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제를 짧게 이제 연극을 하면
공연을 하면 이제 뒤에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 그런 걸 제가 이제 저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때문에 이제 연극영화과에 가겠다고는 했었지만 사실 하나님한테 그 어린 마음에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에게 대학을 붙여주시면 평생 연극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왜냐면 잘할 수 있는 게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뭐라도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돈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재능을 그러면 좀 제가 쓰겠다. 저에게 주신 그 기회가 있다면 제가 그래서 또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애 키우고 엄마도 또 있으시고 또 뭐 집안을 돌봤어야 돼가지고 네 연극도 계속 이제 교회에서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연기를 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것저것 저를 많이 활용해 주셔가지고 녹슬지 않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네, 그랬죠. 지금 질문이 뭐였나요? 괜찮습니다. 네. 그쵸. 질문은 부모님 관계와 형제 관계의 그쵸, 추억 그쵸. 뭐 이런 추억. 얘기였는데요. 그쵸. 연극인으로서의 질문은 2부 정도에 잠시 후에 바로 할 건데요. 학교 시절 네. 연극부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학창 맞아요. 시절 얘기 조금만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과목 혹시 선생님 기억나는 분 있으실까요? 연극 과목 말고. 전혀 기억이 안 나. 감사합니다. 최종률 선생님이라고 지금 연극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미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되게 1학년 때 만났는데 분장을 해주셨어요. 미수 선생님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연기하는 거 보더니 야 너는 연기 주연상감이야. 1학년인데. 근데 그게 제 평생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영화과도 가지 않았나? 네, 그분이 되게 그 한마디가 되게 그랬네요. 당시 이화여고 네. 지금도 그대로긴 한데 네. 어떤 느낌이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화여고요.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대학 캠퍼스의 어떤 낭만 이런 거보다 이화여고 캠퍼스가 너무 좋아요. 이제 제가 이제 부평에서 막 학교를 막 뛰어와요. 항상 늦었었나 봐요. 거리가 있어. 항상 뛰어오면 그 덕수궁이랑 거기 분위기 너무 고즈넉하잖아요. 그럼 막 뛰어서 탁 들어가면 그 거의 몇백 년 된 나무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은 막 그 사이로 햇빛이 쫙 비치면서 새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노천극장이라고 점심에 나오면 이렇게 노천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매점에서 뭐 사다가 먹고. 그러니까 저의 정서와 연기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감정들과 그런 것들이 사실 이화여고에서 그 3년이 다죠. 네, 그때가 없었으면 저의 이런 감성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막 입시에 뭐 공부하라고 엄청 자존감 낮아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학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공부하라는 얘기는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서클이 다 20개가 넘어가지고 저는 연극부였잖아요. 그럼 막 같이 방학 때 막 이렇게 지방 다니면서 순회 공연 같은 거 했어요. 트럭 타고 다니면서. 네, 그래서 막 거기에서 막 동네 어르신들 막 모아가지고 막 연극하고 저 막 십자가에도 매달렸거든요. 제 예수님 역할이었어요. 키 크고 좀 말랐다는 이유로 막 십자가에도 매달려고 진짜로.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유스러움이나 이런 어떤 공간이 주는 어떤 그런 정서가 그때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자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 많이 보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체화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막 시멘트 막 건물 이런 게 아니었고 저희는 막 100주년 뭐 기념 뭐 그런 건물 자체가 되게 옛날 건물이어가지고 나무도 있었고 내 정서가 되게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도 되게 따뜻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거지 따뜻한 기억. 그러죠. 제가 이름을 특히 기억을 못해요. 얼굴은 다 기억이 나는데. 그렇군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 시청 앞에 정동길은 아주 유명한 산책길이고요. 아, 그럼요. 이화여고 아주 건재하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못 건드리죠, 나라에서도. 여기 졸업생들이 대단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나 네. 기억나는 이렇게 인물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나는 친구도 이제 이제 같이 연극했던 친구들이고 같이 학교를 들어간 친구 있어요. 단국대 같이 연극영화과를 저희가 최초로 연극부에서 4년제에 3명이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한 친구는 약간 글을 써서 약간 얘는 뭐라 그러지 특채로 먼저 들어갔고 저랑 단짝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같이 오디션 보러 갔는데 서로 장구 쳐주고 그랬던 친구 있는데 지금은 연락은 못 하고 있는데 항상 마음에 있죠. 네. 알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생활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아니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아닙니다. 배우자를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아이고야. 제가 순복음교회를 같이 이 동기가 저희 아빠가 이제 아프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아야 그럼 한번 금요철야 예배를 한번 와서 기도를 하면 나을 수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정말?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기 시작해서 순복음교회를 이제 대학교 초창기 때 가게 됐어요. 거기 대학 캠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금요철에 때 이제 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방언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여긴 뭐지? 근데 그래도 막 되게 매달리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다니고 거기도 이제 연극팀이 있었어요. 선극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뭐 연출 뭐 아는 게 뭐 별로 없는데도 뭐 전공했다고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거기 오신 분들하고 막 공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들어왔죠. 연극 하겠다고. 네. 재능은 하나도 없거든요. 호기심인데 들어왔더라고. 그 남편분의 그 첫인상은 어떠셨을까요? 첫인상이요? 너무 좋았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러지. 그 친구가 약간 원망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친구의 친구예요. 그래서 저를 소개했어요. 근데 이제 연극을 할 때 막 이랬는데 제가 저희 남편을 좋아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 저희 남편도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근데 너무 어색하잖아요. 동갑이었거든요. 네. 근데 친하게 그냥 지냈는데 갑자기 뭐 따로 만나보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고 이제 만났죠. 아무튼 거기서부터 그런 인연이 이제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쵸, 인연이 귀하죠. 그래서 동갑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신실해 보였고 하나님한테 되게 순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연극영화과 하면은 약간 오해들도 하시고 조금 약간 편견도 있으신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은데 약간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간 뭐라 그러죠? 자유로운 영혼? 약간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좀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저희 남편의 그런 순수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보수적인. 예.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어려가지고. 어쨌든, 네, 그래서 거기서 만났죠. 결혼 후에 계속 연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네, 연극 활동과 가정생활 같이 하기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네, 힘들었죠. 왜냐면 제가 결혼해서 바로 임신을 해가지고 제가 아기를 바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게 아니라 뭐라 그러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8살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근데 혼자 있었고 그때 뭐 어쨌든 엄마도 아프셨고 저희 남편은 바빴고 젊었고 그리고 제가 오롯이 이제 좀 많이 아기를 봤어야 됐어요. 왜냐면 엄마도 아프셨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뭐 이제 그 수영 오빠라고 연출자. 네, 연출하는 분을 저를 소개한 거예요. 저희 남편이 또 귀하게. 그래서 그 오빠도 이제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요런 거를 좀 만들고 싶은데 배우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소개해서
그 오빠랑 같이 이제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이렇게 불러주시면 이제 연습해서 또 가서 공연하고 계속 그러다가 나들목교회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부터는 계속 같이 이제 연극도 하고 그랬죠. 우리 연출자 김수영님은 아주 뛰어난 연출자신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작가도 귀한 하고. 인연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너무 좋죠. 네. 네. 이 자연스럽게 2부 연극 질문으로 좀 그러죠. 해보려고 넘어가네요. 하는데 네네네. 연극을 처음 접하게 된 그 계기가 친구 따라 맞아요, 이 맞아요. 여고에서 맞아요. 이화여고에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처음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억이 나요. 지나가는 소녀였어요. 제가 1학년 때가 이화여고가 100주년이었어요. 딱 제가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100주년 기념 총책을 하시겠다고 그때 당시 엄청 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1학년이니까 1인 다요. 그래가지고 총책은 근데 유관순 그분이 이제 저의 선배님이셔가지고 유관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였냐면은 이제 뭐 지나가다가 옌병이다. 그리고 막 이렇게 머리 닦기 같은 거 하면 막 가서 막 하고 뭐 이렇게 햇볼 들고 있고 엄청 바빴어요. 어쨌든 그것에 합숙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네요. 첫 번째 데뷔한 무대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신 뭐 무용하시는 선배님들, 뮤지컬 하시는 선배님들 뭐 다 모여가지고 네 연희하시는 분들 해갖고 완전 총책.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무대에 제가 1학년으로 참여하게 됐네요. 네. 작품 수를 다 세기는 어렵지만 뭐 크고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말고 작품 몇 개 정도 출연하신 것 같으세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평균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1년에 한 몇 개씩 많이 하진 못했어요. 제가 그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공연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병이 있었어요. 제가 편두통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15일 정도 극심한 통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극단에 들어가거나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또 이런 자신감이 없는 거야 아플까봐. 근데 아픈 게 그냥 진통제를 먹어서 낫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공연을 뭐 뜨문뜨문해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잘 모르겠네요. 한 100편은 넘겠죠? 100편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오.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네.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배역이 있었다면 제가 1인 5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조선족이신데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화가셨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로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억지로 강제 이주 당하셨던 신순남 기억이 나죠. 신순남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엄청 큰 폭의 그림을 그리셨어요. 근데 그거를 다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학대받았던 거, 학살 당했던 거, 죽임 당했던 어떤 죽음들을 너무나 봐서 제목이 레퀴엠이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할머니부터 소녀 뭐 해가지고 1인 5역을 했었는데요. 되게 어려웠는데 의미가 있었던 게 이제 바로바로 변해야 되는데 딱 2명이 나와요. 신순남 하는 배우랑 제가 이제 그 모든 이제 엄마, 동생, 뭐 아내 뭐 역할을 다 했었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의미도 있었고 배우로서 되게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네, 감사합니다. 연극을 준비할 때 네. 이렇게 준비하시는 특별한 뭐 연습 방법이나 루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조금 제가 저한테 되게 엄격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연습을 정말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연습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기도 키우고 막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주로 화장실에서.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설거지할 때도 대본을 붙여놓고 외우고, 네 어디에 가는 곳에 눈에 띄게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은 안 되고 그냥 제 주인은
그냥 한마디가 나오면 다 그래요. 배우들이 다 그런데 그냥 쏟아질 정도로 연습을 안 하면 되게 불안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완벽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성향이 그래서 되게 저한테 되게 좀 긴장감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 안 하면 되게 좀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꿈을 제일 악몽이라고 하는 게 대사를 못 외웠는데 무대에 나가야 되는 군대 가는 꿈처럼 저도 아직도 그게 제일 악몽이에요. 준비가 안 되는데 나가야 돼. 근데 대사는 하나도 못 외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네요. 네.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역할이 있었을까요? 제가 최근에 연출을 했는데요. 이제 보조개 사과라는 작품을 써서 제가 이제 공연을 했는데 연출로 이제 막 이제 정말 제대로 제가 이제 제대로 이제 붙은 건데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모든 장면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스텝적인 부분이나 그러니까 배우는 내가 맡은 역할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게 좀 단순해요. 근데 연출은 다 결정해야 되고 아주 사소한 동선, 뭐 움직임,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품 쓰는 여러 가지까지 연출이 이제 결정해줘야 되니까 머리에서 쥐가 나요. 연습만 하고 머리에 쥐가 나고. 근데 되게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은혜롭기도 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제가 확장된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고통스러웠죠. 그때가 이제 뭔가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사람들을 내가 어쨌든 연출가로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웠죠. 연기하신 배역 중에 가장 이건 좀 특별한 배역이다, 좀 이상한 배역이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 만한 배역이 있었을까요? 제가 마녀, 뭐 천사, 지금 귀신 그러네요. 약간 주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고 저는 한여름밤의 꿈 헬레나를 저희 동문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때 헬레나 했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놀렸어요. 후배들이랑 같이 했는데 8학번 헬레나라고 되게 많이 어린 후배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졸업생들이랑 그때는 되게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동문 연극인이 있다면 뭐 동기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다들 교수님이셔가지고 괜찮습니다. 글쎄요 동문? 지금도 여전히 이제 시립극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주로 교수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면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연극영화과를 나왔어가지고 동문 중에 유명인이 있다면. 유명인 많아요. 저의 동기 중에 오영경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영경, 안정훈, 근데 바로 밑에는 오연수 잘 몰라요. 다들 바쁘셔가지고 그 다음에 김혜선 언니 저는 보다 한 살 많은데 동기예요. 동기고 뭐 지금은 뭐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연극영화과였다가 공연예술학부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원래는 뮤지컬학과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합쳐졌어요. 그래서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 저희 학교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 출신이 많은데 만나보고 싶어요. 저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유명하신 분들. 연극을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재밌었던 일, 혹은 뭐 힘들었던 일, 특히 재밌었던 일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재밌었던 일, 저희가 이제 약간 라이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연극의 묘미이기도 한데 실수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애드립을 해야 돼요. 애드립은 그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는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퇴장을 했는데 의상이 없어진 거예요. 갈아입고 가야 되는데 그 이렇게 보니까 얘가 막 의상이 없어 나가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딱 무대를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찾았던 어떤 소품이 없어지니까 얘 의상을 가지고 보자기를 만들어서 미고 있는 거예요.
저거 내 옷돌인데 이러는데 막 이러고 근데 이리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절로 나가는 동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여기로 들어오라고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얼른 벗어서 그거를 입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았는데 근데 제가 실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었던 거는 글쎄 제가 실수는 잘 안 해내죠.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재수없나요? 연극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성장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을까요? 많죠. 왜냐면은 그 역할을 하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 깊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나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성찰이 많이 돼요. 근데 이 감정이 가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세월호 그 행사에 이제 엄마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행사를 하시는데, 근데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감정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아무튼 근데 그것도 짧은 연극이었고 아들을 만나는 역할이었는데, 그냥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그걸 슬픔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게 깊어요. 그렇잖아요. 그 속내가. 그래서 제일 고민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역할 중에.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의 마음에 누가 되지 않고 제가 그분들을 조금 대변할 수 있는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월호 하면은 그냥 네, 너무 안타까운 뭐 그런 사건이고 너무나 그렇지만 그거를 막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부끄러웠어요. 내가 너무 외면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거 하면서 네 감히 그 말씀드릴 수 없는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조금 접근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같은 또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무대에 서면서 연극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요? 보람이요. 제가 이제 제 나름의 해석과 제 어떤 경험과 제가 가질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을 표현했을 때 같이 공감해 주시고 내가 당신의 그 목소리 그 연기 대사 때문에 되게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조개 사과를 썼던 이유는 이제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그 마트에 딱 갔는데 사과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묶여져서 있는 거예요. 이제 흠집이 있다고. 그래서 막 거기에 멘트가 너무 막 이렇게 막 변명이 많은 거예요. 근데 꼭 저 같았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건가? 나는 정말 나도 상처투성인데 그럼 나는 명품이 아닌가? 그 하나의 오박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어떤 그 상처 때문에 나는 명품 사과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때 되게 많이 와닿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를 쓰게 되고 동화를 그렸고 그게 이제 연극으로 발전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담고 좀 이걸 가지고 좀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의 그런 상처는 겉모습인 거지 진짜는 굉장히 귀한 작품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걸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정말 피드백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왔는데 어른들이 많이 우셨어요. 제가 보조개예요. 보조개 사과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근데 되게 많이 그거에 되게 동화됐고 정말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뭐 얘기해 주셨고 어떤 아버지 이제 아빠로 오셨는데 막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고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내가 전하려고 했던 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와닿았나 보다 그런 순간 너무 보람이 되죠. 네.
본인이 직접 만드신 그 보조개 사과라는 극을 정말 보고 싶어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셨는데요. 네, 아유, 참, 홍보가 됐나요? 네. 보조개 사과 보조개 사과.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극 질문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연극 생활 중에 네. 가장 좋았던 때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의 때가 있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연극을 하면은 공동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스텝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이 극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들의 마음과 열정과 재능과 시간과 여러 가지 애씀들이 다 모여서 공연이 올라가는 건데 그럴 때 전우회가 생겨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막 돈이 막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생기는 게 아닌데 그 마음이 예뻐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는 막 지방에서도 막 이것 때문에 올라오는 친구도 있고 막 알바도 하고 막 그런데도 이거 할 때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막 무대에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제 공연 딱 하고 난 다음에 관객들이 막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 다들 막 또 그게 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저희 완전 노가다거든요. 전문용어로 무대 세우고 끝나자마자 또 막 무대를 또 이렇게 해체해야 돼요. 그럼 막 날라다녀요 애들이. 그리고 피곤하면 뭐 이렇게 또 앉아있을 만한데 뭐 서로 막 다 그거를 도우려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아 이래서 하는구나 이런 맛이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전우회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 또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아래에서 저희가 막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이렇게 딱 결실을 맺잖아요. 어찌됐든. 그걸 또 막 좋아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또 하고. 네, 또 누군가가 또 너무 좋았어요.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또 그거에 또 막 그랬대 말하면서 또 막 다들 순수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또 힘든 거 시작해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그 연극할 때 되게 내가 솔직해질 수 있는 작업이어서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거짓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표현할 때 어찌됐든 막 기술적으로 내가 연기를 잘해 뭐 이런 친구들은 얼마 별로 없고 되게 진심으로 내가 더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는 되게 되게 거기에 저도 용기도 받고 배울 점도 많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저 보면서 그 스태프들은 티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 하나 안 놓치려고 엄청 노력하고 하는 게 제가 또 스텝이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다 감사하고 귀한 친구들이에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마음은 어떠실까요? 약간 공허할 수 있죠. 공허하고 이제 왜냐면 저희가 막 달려오잖아요. 이 작품 위해서.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조금 약간 좀 반응이 없거나 약간 우리가 좀 이게 좀 부족한 게 좀 보여 그러면 허탈하기도 한데 그래서 다들 그렇게 술들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체질상 술을 못 먹는데 그 분위기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잘 앉아 있는데 그럼 뭐 또 막 또 자기들끼리 뭐 또 서로 막 얘기하면서 너가 뭐 누가 너 너무 좋았대 이 부분이 너무 좋았대 그래 그러면서 막 서로 또 막 그런 시간으로 그 공허함을 또 채우고 또 다음에 작품이 있으면 또 그 또 기운으로 다시 오고 그래서 그렇게 다들 드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인생에 기회가 있다면 네. 연극을 계속 하실 생각이 아니요. 자녀에게 추천할 나름 하고 살아야죠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인생을 이제 통틀어서요. 방금 했던 얘기 포함될 것 같은데요. 정말 행복했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지금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정말 행복했다. 가득 찼다. 가득 찼다. 저는 근데 뭐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보면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제가 우여곡절도 많고 막 그 삶의 어떤 굴곡진 삶을 나름 살잖아요 다들
거기서 그래도 제일 잘했다 한 게 아들 낳은 거 같아요. 저한테 무지개죠. 네. 알겠습니다. 눈물 날라 그러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걸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네. 겪으신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살짝 얘기해 주시면 살짝 얘기해도 네, 될까요? 네. 아하, 좀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은 그 배우들이랑 다들 창작자들이 그때만 해도 저작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없었어요. 없어서 이제 보조개사가 이제 처음 썼었을 때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약간 작품이 조금 뭐 늘릴 수도 있고 약간 따뜻한 그림도 제가 그렸었어요. 잘 못 그리지만. 근데 약간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참 구름빵인가요? 그 작가분이 그런 걸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이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저작권위원회에 막 전화해보고 그랬더니 제가 몰라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선명했으면은 그런 문제도 없었고 갈등이 없었을 텐데 약간 제가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랬다가 이제 저도 몰랐던 거죠. 이제 계기로 막 알아보고 법적으로도 알아보니까 어떤 식으로 내 거를 이제 그래도 지켜야 돼 보호해야 되는 거를 법적으로 저도 공부를 하게 됐고 무조건 저작권 등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제 표절 그러면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러는데 그런 게 엄청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작 글을 제가 좀 쓰고 있는데 쓰고 그림을 그리면 무조건 저작권 등록했어요. 돈 내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약간 지침이나 이런 걸 알려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약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움찔움찔해요. 그런 몰라서 쓱쓱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를 지키고 이 작품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제야 좀 알았죠. 이 나이에. 네. 그래서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좀 알았으면은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제가 약간 좀 부딪히면서 배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택이 몇 번 정도 있었을까요? 영국영화과 간 거 하고요. 왜냐면 연극을 진짜 제가 뗄 수가 없네요. 제 인생에서. 결혼을 후회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어가지고 교회를 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모호하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김영국 목사님 만난 게 저는 그러니까 김수영 간사님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김수영 연출 오빠를 통해서 김영국 목사님을 만났죠. 그래서 제가 신앙적으로 되게 안전하게 이건 맞는 거야 라고 내가 쭉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난 거가 제 인생에서는 되게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연극을 하면서 또 연기와 연출을 하면서 힘들었던 시기를 또 이렇게 신앙과 또 공동체를 통해서 잘 극복을 하셨군요. 그렇죠. 네. 혹시 그 얘기도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냈냐? 네네.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엄마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 이제 공동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대신 엄마해줄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분들의 보살핌으로 제가 한 1년을 엄마를 애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조화를 1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납골 납골묘가 아닌데 뭐라 그러죠? 그 조그만 뭐라 그러죠? 거기에 한 300개 정도를 제가 조화를 만들어 가지고 쳐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애도하는 어떤 방법이었던 엄마가 꽃을 좋아해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막 공동체에서 같이 아파해 주시고 뭐 저를 다독여 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그 시기도 잘 넘어갔고 이제 저희 큰오빠가 저보다 4살 많거든요. 너무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런 거 아닐까 해서 약간 과로사로 갑자기 돌아갔거든요. 근데 오빠를 생각하고 그거를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다 정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한테도 좀 원망은 아닌데 제가 오빠한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한 게 너무 막 한이 돼가지고 오빠한테 달려가는 그 기차 안에서 너무나 많이 울었는데 그 운 게 슬픈 게 아니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빠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간 것에 대한 공포심이 엄청났거든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장례나 이런 것도 다 교회에서 같이 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격려와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큰 은혜를 누린다고 저희 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아무튼 그래서 공동체가 또 그렇게 또 지지해 주시고 막 제가 버틸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제가 잘 그 시기를 넘어갔고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이제 막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돼요. 한 오빠 돌아가고 난 다음부터 한 4, 5년 됐거든요. 그때 엄청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 너는 이제 할 때야. 그리고 아이가 컸으니까 또 아들도 엄청 지지해 줬고 저희 남편도 지금 막 일하고 하는 거에 되게 많이 지지해 줘가지고 네 그런 공동체가 어쨌든 제가 그런 막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탁 서로 붙잡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묻히지 않고 목사님 만난 거예요. 네. 좋은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자,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직 사실 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그럴까요? 드는데 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나 혹은 계획이 있다면 혹은 인생 후반전을 좀 준비하는 뭔가가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은 사실 없고 지금 제가 이제 어줍지 않게 간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냥 약간 하나님 안에서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잘 사는 게 꿈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 제가 지금 원래 컴맹인데요. 기계치, 컴맹, 길치.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같이 하는 그 사역이 있는데 컴퓨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엑셀이라는 거를 그리고 막 뭐 구글 시트 제가 그래서 무슨 동영상 편집도 하시지 않나요? 그거는 동영상 편집은 제가 필요하니까 간헐적으로 약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 완전 또 까먹어요. 그래서 편집 이런 거 재미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렇게 창작하고 막 제가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컴퓨터 엑셀은 와 강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평생에 앉아있는 시간을 더해도 그렇게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있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말 컴퓨터랑 눈싸움하고 있고요. 거리두기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 제가 키오스크도 잘 못해가지고 떨려가지고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좀 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컴퓨터 좀 잘하기. 컴퓨터 감사합니다. 난미난대기. 네.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시는 분들에게 아이고 전하고 싶은 그 한마디가 있다면 길게 하셔도 정말요? 됩니다. 네. 부끄러운데? 제가 뭐라고? 소중한 인생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글쎄요. 저도 뭐 이제 그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닌데 저는 이제 배우로서 한 20대, 30대는 40대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경험도 많고 뭔가 감정적으로 내가 더 깊이 있는 감정을 낼 수 있을 거다. 막
30대도 40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50대가 지나고 나니까 50대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배우로서도 조금 그 깊이가 조금 우러나는 것 같고 인생에 있어서도 50대 좀 되니까 조금 아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나이 먹는 게 마냥 서글픈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지금에서 조금 들어요. 근데 전에는 약간 나이가 들어도 저는 계속 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막 서럽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나이 들면서 내가 그래도 내가 체화되는 지혜도 생기고 뭔가 어떤 거에 대했을 때 옛날 같으면 막 파르르 떨고 막 이랬을 텐데 유연해진 걸 조금 느껴요. 오! 그러면 내가 조금 성장했나? 약간 네, 그런 거 보면서 나이 듦이 되게 귀하다. 그리고 그냥 하루 1년이 지나는 게 아니고 뭔가 나한테 나이테처럼 생기더라.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드셨다 그래도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뻐하도록 하려고요. 처음 드렸던 질문 답은 못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최정화는 보조개 사과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PD 많으시네. 네. 맞습니다. 보조개 사과. 귀한 인생의 이야기들을 네. 나눠줘서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